네, 역시 2교시 주제도 또 너무 챌린징해서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일 만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 심적 부담이 지금도 크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실은 이제 메카트로닉 시스템스 앤 컨트롤 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MSC라고 부르는데, 여기 저고요. 이 김수현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랩을 같이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 저보다 14살이 많으신 분인데요. 어쨌거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연구는 제어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응용을 하거나 로봇을 하거나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아까 1교시는 조금 약간 정책적이고 약간 제너럴한 우리 교통 시스템에 대한 얘기였다 치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지난 2007년 때부터 시작했던 토픽 하나를 잡아서 쭉 우리가 전개해왔던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준비한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 핸드라는 거를 가지고 왜 연구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김 교수님이 두 분이어서 킴슬랩의 이 로봇 연구는 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고, 인간하고 로봇하고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아가씨는 여자 경관이에요. 여자 경찰이었는데 그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쪽 왼쪽 팔이 다 나갔어요. 나가서 여기 그 시카고 재활연구소, 사실은 다음번 우리 그 강의해 주실 박형순 교수님, 다음 주에 하실 박형순 교수님이 또 이런 부분에도 전문가세요.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카고 재활연구소에서 2008년도에 연구예요. 요 로봇팔을 요쪽에 어깨에 하니스를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움직여서, 실제 이 아가씨가 말할 때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리얼하다. 제가 생각한 대로 로봇이 움직이니까요. 제가 여기 바라보면 참 이 아가씨가 굉장히 그 상황에서 굉장히 해피해요. 그죠? 만약에 이런 게 없었더라면 자기는 그냥 그 장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장애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록 내 팔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건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그 다음, 사실 이 토드 박사님이 굉장히 그 좋은 아이디어를 냈던 기술입니다. 뭐냐면, 이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그 로봇, 이제 팔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잖아요. 팔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 팔을 컨트롤하고 있는 신경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해가지고 그 신경을 다른 근육으로 이어붙입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근육으로. 그럼 내가 팔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내 의도 신호가 그쪽으로 전달되면서 신경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 그 근육들이 움직이겠죠. 그 근육의 움직임을 디코딩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했는지 의도를 알아내서 그걸 로봇에다가 커맨드를 줘서 로봇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TMR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Targeted Muscle Reinnervation이라는 그러한 기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이 여자분은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에 지금 전극을 박았죠. 이 전극을 한번 박으면 6개월 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전극에 이런 막 같은 게 생기면서, 아마 이건 우리 신현정 교수님의 전문이신데, 어떤 생기면서 전극으로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거고, 아예 뇌수술을 해서 전극을 박고, 그 뇌에서 나오는 뇌파 신호를 감지해서 여기 로봇팔을 가지고 지금 초코파이를 먹는 그런 그 연구고요. 이거는 우리가 UPMC라고 그래가지고 그 피츠버그 대학의 그 의료센터에서 시연했던 이 안드루 스와트라는 그 교수님이 굉장히 이걸로 유명해진 분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 사실은 이게 3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뇌 신호를 완벽하게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팔을 붙여놓고 3개월을 짚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커맨드만 줘가지고 나는 저 초코파이를 잡으려고 했어. 얼마나 세게 잡으려고 했어. 이걸 3개월 연습을 해서 하면 뇌가 그 기능이 점점 그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거를 브레인 플라스티시티라고 해가지고요. 요즘에는 그 뇌졸중이라는 환자분들이 되게 머리에 그 혈관이 터지거나 이래서
그 뇌의 일정 부분이 동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의료 이론에서는 한 번 망가진 뇌는 다시 그 기능이 복구될 수 없어. 이게 원래 그 논리여서 그냥 뇌졸중이면 뇌졸중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옛날 이론이었는데 지금의 이론은 뭐냐면 자꾸 재활 훈련을 하고 나면 다른 뇌가 그 기능을 테이크오버 한답니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기능이 회복된다는 게 지금의 이론이고 그거를 우리가 브레인 플라스티시티, 그러니까 뇌 가소성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을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제가 이 예제를 보여드린 거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사고가 날 수 있고 당연히 어떤 이유에선가 내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그 자기 신체가 컨트롤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비록 내 팔이나 내 몸은 아니지만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로봇이 움직여서 뭔가를 만지는 느낌이 나한테 다시 온다 이러면 이거는 뭐 재료만 내 신체가 아닐 뿐이지 이건 나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게 이제 결국 이 로봇 기술이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로봇은 뭐였냐면 일단 현대자동차의 생산 라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 만들어지는데 각종 그 자동화 로봇들이 제 전공이긴 한데 막 집어가지고 만들면서 가면서 차가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이 하는 거라고는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패킹하고 도장하고 흠집 있나 보고 이게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그게 우리가 그 로봇을 그동안에 바랬던 이유는 딱 그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기술에서 돈 벌기 위해서 효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품질을 올리고 생산 매뉴팩처링의 기술을 올리기 위해서 기계공학과 이런 로봇공학에서 접근했던 그 로봇의 목표는 돈 버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입니다. 네, 선진국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게요. 지난주에 이제 제어로봇 시스템 학회 이사회가 있어서 갔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 NMO라고 해서 그 일종의 그 비영리 단체로서 학술 단체인데 국제 기구에 저희가 가입해 있거든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 가입비가 1년에 우리가 200만 원 정도 냈거든요. 늘 지난 20년 동안 내왔는데 거기서 통보가 온 거예요. 이게 한국은 선진국이니 4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회에서 땅땅땅 쏘고 야 우리가 가오가 있지 이제 400만 원 냅시다 하고 이제 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이 로봇 기술이 여전히 돈 버는 매뉴팩처링 기술에 돈 버는 그런 산업용 로봇만 바라볼 타이밍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일은, 그 정도의 프라핏, 그 정도의 이득은 이미 우리를 따라오는 중국과 베트남과 인도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는 일들인데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가치 창출은 어디서 하냐 했던 거죠. 물론 다시 또 돈 버는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로봇 기술로 가야만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새로운 가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는 그 가져올 만큼 우리 사회는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따라올 수 있는 산업적 레벨과 같이 동급에서 뛰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시장이 크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절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 로봇의 방향은 인간을 중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로봇 기술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이 연구의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 있는 애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점점 우리가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이런 절단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기계에 끼어가지고 팔 잘라지고 손 잘라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사고 나가지고 다리 못 쓰게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 무서운 당뇨병이 많아지잖아요. 당뇨병이 심해지게 되면 이 말단이 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절단해야 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미국 통계인데요. 엄청나게 그 환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UAE에 그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너무너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당뇨병이. 아마 그 부족 국가의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이 잘 살게 되면 이렇게 절단 환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 사회 구조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보자 하는 거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데 사람 손을 진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로봇 하는 분들이 하신 그 연구들을 봤더니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카이스트의 대표 주자 휴보도 이렇게 로봇팔을 가지고 있고 군사용 로봇 팔 끝에도 이렇게 그 핸드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그 이런 손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우주 작업 로봇이라든지 이 수술 로봇 다빈치 아시죠? 그 끝에도 그렇고 산업용 로봇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또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의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로봇 팔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싹 저희가 분석을 이제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용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큰 문제였던 거를 알게 됐어요.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사람의 손과 똑같은 로봇 핸들을 설계해서 제작을 해야 돼요. 하드웨어적으로. 자, 그러면 이것도 참 넘기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만들었다고 쳐보자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거를 사람한테 어떻게 접속을 시키냐는 거예요. 접속이라 하면 이런 물리적으로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생각한 거로 이걸 움직여야 되고 내가 이 로봇팔이 잡은 느낌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을 눈 감고 물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다 잘 잡으시잖아요. 그죠? 다 잘 잡고 뭔가를 눈 감고도 잘 하시잖아요. 그 느낌을 내가 얻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드웨어 팔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러면 자, 보세요.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죠. 아주 쉬운 퀴즈부터 해보겠습니다. 채소 한 근은 얼마죠? 그 무게가? 우리나라 한 근이라고 자, 고기 한 근. 그렇죠. 600g. 자, 채소 한 근은 얼마일까요? 400g이죠. 나는 왜 우리가 그 같은 근을 시장에 가서 채소 사면 400 주고 고깃집 가면 600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한 근은 그래요. 자, 이 팔 있잖아요. 손에 이걸 딱 잘라서 보시면 그 우리나라 성인 평균을 가지고 여기까지 뼈, 근육 다 합쳐가지고 요 무게가 얼마일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네. 네. 채소 한 근이 안 됩니다. 380g이에요. 정말 가볍죠? 채소 한 근,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공업이 가벼워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보죠. 요 손가락 이거 있죠? 엄지, 검지. 이 검지 요만큼 잘라가지고 다 통계를 해보면 얼마일까요? 뼈하고 끝까지 합치면. 80g. 그거는 굉장히 큰 분이실 것 같고. 네. 평균이 18g입니다. 18g. 네, 놀랍죠? 자, 그런데, 자, 18g 가지고요. 이게, 자, 보시면, 요 물이 이게 500ml니까 0.5kg라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 이거 큰 병 있잖아요. 큰 병 하나가 2리터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백산수 뭐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그거 2리터짜리 병이잖아요. 그럼 2리터면 그냥 거의 1kg란 말이에요. 2kg예요. 그거 여기 계신 어른분들 몇 병 들으실 수 있을까요? 요걸로 들으면. 대개 3병은 들죠. 3병이면 6kg잖아요. 네? 이걸로 들죠. 이거 못 들어요? 아유, 우리 국가표준 통계에는, 네. 저기, 2.5병까지 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들으시면 운동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3병까지는 6kg 정도는 18g짜리 손이 이 6kg까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거 우리 공학적으로 따져보면 18g이 2kg이면, 아니 6kg이면은 6,000g 중이에요. 그죠? 6,000g 중을 18g 중이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작고 가벼운 게 그렇게 큰 힘을 낼 수 있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죠. 그죠? 이거를 우리 국가 표준에 보면 정상인 사람은 1초에 5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해보세요. 그거 못하시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그만큼 센 힘과 그렇게 빠른 크기로 움직이면서 보세요. 그렇게만 하나요? 내가 자크를 안 입고 와요. 자크를 갖고 오면은 자크 가지고 오면 이 자크의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잡아서 참 내리죠. 그죠? 이런 정교한 조작들. 이런 것들을 이 굉장히 가벼운 무게와 이 작은 사이즈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를 깎아서 거기다가
모터를 달고 모터에 힘을 키워야 되니 기아를 달어. 기아를 달았더니 속도가 느려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의 손을 만들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5년 연구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여기 망했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이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다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손을 사람한테 붙여서 내가 생각한 걸 어떻게 알아내지?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정말 난망한 기술이죠. 그리고 심지어 로봇이 만진 느낌을 나한테 또 어떻게 주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큰 문제를 보고, 정말 사람의 손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이 생명체가 이렇게 유지되는지 자체도 참 신기하지만, 그거의 일부분만 봐도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으니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 늘 우리가 이 연구한 사람은 단순화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 손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능들을 얘기한 거예요. 손이 없다.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첫 번째, 고출력에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 핸들을 일단 만들자. 뭐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만들어 보자. 이거 됐다고 가정하고 나면, 자, 두 번째는, 요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있으니, 이 팔은 없지만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근육에서 아까 신호가 나오죠. 대개 우리가 이 전기 이온에 의해서 마지막에 그 명령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근육의 신호들을 채집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근전도 신호라고 합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 굉장히 지저분하고 약하고 정말 거지 같은 신호예요. 네. 이 근전도 신호를 어떻게든 신호 처리를 잘해서 내가 어떤 손가락을 얼마나 세게 움직이려고 생각했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 알아낸 걸 가지고 로봇 핸들을 움직이자. 그러면 적어도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1번 문제, 여기 2번 문제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로봇이 건들고 있는 그 힘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물병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집으면 내가 느낀다는 거는 이 물건을 집을 때 발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말랑말랑한 걸 느끼는 거니까 거꾸로 내 손에 걸린 힘은 작은 힘인 거예요. 말랑말랑한 힘이 걸린 거고. 근데 이렇게 딱딱한 거를 이렇게 집으면, 세게 집으면 거기에는 그 거꾸로 발력이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내가 더 센 발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잡을 때 생기는 발력을 재서 그거에 해당하는 전기 자극으로 사람한테 주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거부터 도전하고, 그 다음에 요거 도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발력을 사람한테 전기 자극을 주는 작업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굉장하게 여기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 하는 이 문제를 제가 처음에 딥파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연구 엄청나게 하고 나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사람 손을 베껴보지, 이런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네, 사실은 제가 다른 자리에 가서 발표할 때는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똑같아요. 똑같이 한 얘기를 막 가소식적으로 얘기한 건데, 요거를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연구를 세 파트로 나눠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로봇 핸드 직접 이거 설계해서 만든 그런 연구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2007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10년이 넘어가네요, 지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미 의수로 팔리고 있는 이런 손이 있어요. 이런 그 아이림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가 6천만 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휴보에 들어갈 만한 그냥 로봇용으로 만들어진 손이고, 이건 작업용으로 만들어진 손이어서 굉장히 그 기능이 제한적이에요. 요건 사람 손에는 쓸 수 있으나 나중에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제한성이 많습니다. 이것들 다 뭐로 만들어졌냐면 전기 모터하고 기어로 돼 있어요. 자, 전기 모터하고 기어를 쓰고 나니까 큰 힘을 내려면 큰 모터를 써야 되는데요. 그러면 무거워져요. 그거 빨리 움직이려고 그러면 기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기어를 써야만 큰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기어를 또 쓰고 나면 이게 되게 느려져요. 이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결국.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던 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부학책을 좀 보고 공부를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2008년도 얘기였고요. 덕분에 그 주제를 맡았던 학생은 졸업을 늦게 했어요. 네. 굉장히 그 학생한테 미안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부학책을 펴놓고 보니까
아까의 이 로봇들을 보시면 이 움직이는 관절, 이 관절 조인트에 그 모터나 기아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요 사람 해박치를 꺼내놓고 보니까 근육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관절이잖아요. 이 관절에 모터가 껴있는 게 아니라요. 근육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 사람은 근육이 그러니까 힘을 내는 그 구동기라고 부르는데, 그 구동기가 공간상에 분포되어 있구나. 뼈와 이런 거에 분포되어 있어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형상화를 해봤어요. 뭐냐면, 자, 이게 사람 손가락인데요. 사람 손가락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요건 이제 손바닥에 붙어 있는 놈, 손바닥에 있는 놈이고, 요 세 개를 보시면, 요 손가락 끝에 힘을 가장 최대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요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요 위치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힘은 달라지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포지션을 잡는 게 가장 좋을지 따져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 근육이 퍼져 있는 것처럼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와 여기가 자유롭게, 여기는 연결되어 있어서,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데, 요놈과 요놈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요놈과 요놈을 동시에 당기면 얘가 이렇게 구부러질 거고, 요놈과 요놈을 동시에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얘는 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동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한다고 치면, 요렇게 있을 때와 요렇게 있을 때에 따라서 모양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나오는 힘이 또 바뀌겠죠. 그죠? 요거냐에 따라. 그죠? 그래서 마치 근육에서 공간상에 분포되어 있어서 힘을 내주는 것처럼 우리도 최적의 위치를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열리는 학회를 갔는데요. 제가 이 팀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이 멜치오리 교수가 저희 유럽의 이탈리아의 볼로그나 대학의 교수인데, 그 유럽 연합이 로봇 핸들을 연구하는 대규모 펀드를 펀딩한 거를 주도했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이 사람들이 발표한다고 해서 제가 그 학회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봇 핸들 얘기는 싹 빼고 그날 뭐를 들고 왔냐면, 제가 그날 학회에 가서 빨리 한국으로 오고 싶더라니까요. 왜냐면 뭘 갖고 왔냐면, 이게 그 사람들 논문이었는데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요 줄 두 개가 있어요. 그냥 뜨개질 할 때 그냥 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냥 실이 있어요. 실 두 개를 이렇게 이쪽 모터를 달아서 꼽니다. 근데 줄을 한번 꼬면요, 줄이 뭐 얇으니까 꼬는 거 되게 쉽잖아요. 네? 자, 근데 줄이 꼬아지는데, 이 꼬아지는 줄이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어요. 이 줄이 줄어들면서 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이론상으로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토크로 줄을 꼬는데 줄이 줄어들면서 당기는 힘은 무지무지 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줄의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어서 줄이 얇으면 얇을수록 엄청 세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뭘 만들어 봤냐면, 1.5V짜리 건전지 두 개를 적층한 이런 걸 만들어 와서 줄 두 개를 거기다 스위치 딱 누르고 조그만 모터가 막 줄을 꼬는데요. 그 밑에 갈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제가 메고 온 백팩을 딱 끼고 찍 누르니까 여기 쫙쫙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거 장난 아니다. 근데 그래도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저거를 어떻게 우리 연구에 쓸지. 그러고 이제 학교에 오자마자 우리 학생, 아까 졸업 늦게 한 학생 있죠? 내가 미안해서 이제 우리 박사과정으로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그 다음날 이걸 만들어 왔거든요. 보시면 요거 우리 장난감에 들어간 조그만 모터 있잖아요. 하고 이게 줄이고요. 이게 5kg짜리 분동이에요. 5kg를 있잖아요. 진짜 이 모터가 끌어올려요. 제가 이걸 다시 보고 나서 이거는 분명하게 요 그룹이 로봇 핸들을 만들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 느려요. 끌어올리는데. 그죠? 너무 느리죠. 하세요. 왜냐면 이 손가락 아까 5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줄어드는 양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양을 왜냐면 이 손가락을 가지고 만약에 줄로 당긴다 이러면 줄로 해서 당긴다 이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충분히 꾸미려면 이 줄어드는 길이도 커야 되는데 이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길어야 돼요. 그 양을 만들어내려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느리고 너무 힘을 세고 다 좋은데 그 다음에 줄어드는 양이 너무 작고.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한테 야 이거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내보면 어떨까 했더니 그 학생은 내가 왜 박사를 받았냐면 제가 말을 한마디만 하면 한 10배쯤 해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훌륭한 학생이어가지고
그 학생이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거예요. 보세요. 자, 줄을 꼬는데요. 일단 줄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물건을 집을 때까지는 빨리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굳이 힘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 동그란 샤프트를 두고 줄을 여기다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이 있으니까 줄을 여기다 감으니까 줄이 엄청 빨리 줄어들죠. 그러니까 힘은 작지만 엄청 빨리 움직여요. 그런 다음에 이게 물체를 잡은 다음에는 요걸 통째로 돌려. 그럼 줄이 여기서 꼬이죠. 근데 움직이는 건 느리지만 힘은 엄청 세지잖아요. 그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모드를 구분하는데 하나는 속도 모드. 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빨리 끌어당기고 여기서 해서 힘 모드. 이걸 통째로 해서 줄은 여기서 꼬여서 힘은 무지하게 하는데 얘가 그 움직이는 속도는 되게 느린. 이 두 개를 컴바인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들었던 건 줄 꼬인 구동이었는데 우리가 이중 모드를 붙인 겁니다. 한 번은 이제 학회에 발표를 하러 갔는데 이거 보세요. 아까 요게 그 이탈리아의 그 멜치오리 교수팀이 했던 데는 이걸 가지고 실제로 로봇 핸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줄이 이렇게 굽어서 돼 있는데 그 줄어드는 양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보세요. 이만큼 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렇게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여기에 다 쏙, 그렇죠? 그래서 멜치오리 교수팀은 늘 발표를 할 때 요것만 발표하는 거예요. 늘. 여기만. 이걸 안 보여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료 얻느라고 저희가 힘들었어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상도 받고 굉장히 그 좋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자, 이거 가지고 그때 한번 학회 가서 우리가 발표하는데 이 팀이 우리 걸 들으러 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기가 막히다. 이거 아이디어 어떻게 냈냐. 그래서 제가 아니 사실 뭐 줄 꼬는 거는 너네 아이디어였고 너네 거 듣고 우리는 이렇게 계산만 한 건데 나는 정말 너네가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들고 왔냐. 참 신기하다 했더니 이 친구들의 대답이 뭐냐면 옛날 이집트에서요. 그 돌멩이를 움직일 때 옛날 동화밧줄 가지고 꼬아가지고 저렇게 당겼답니다. 기중기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동화밧줄로 꼬아가지고 당겼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인문 소양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이 공학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어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끊어놓지 않았더라면 창피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못 갔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육에는 수학 문제를 맨날 반복적으로 맨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교육에는 창의성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수학만 가르쳐서 수학적 창의성이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 인문 소양 교육과 옛날 역사적으로 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자제분들이나 돼야 돼요. 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게 창의성의 원천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가지고 실제 로봇 핸들을 만들어 가지고 했더니 자, 전체 이 무게가 490g이에요. 이제 뭐 그 고기 한 근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것까지 갔고요. 요 손에서 나오는 힘 보세요. 36N이에요. 36N이면 물 3.6kg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병 거의 2병을 2리터짜리 2병을 들을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로봇 핸들을 만들어서 학회에 나가서 발표도 하고 엄청 빨리 움직이죠. 네. 우리가 이미 그 전 세계 월드와이드 탑 1으로는 가 있습니다. 이제 기술이.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됐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람하고 접속할래가 이제 또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도 검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손가락을 얼마나 세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낼까 하는 연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어 장표로 돼서 죄송한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의도를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전도라고 해서 근육이 움직일 때 그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게 뇌파시도라고 얘기하는 EEG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뇌의 활동 영역에 따라서 나오는 전기 신호예요. 이것도 정말 거지 같은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또 MRI라는 거 아시죠? MRI는 그 우리 병원에서 보면 이렇게 뇌 스캔하잖아요. 그렇게 이 뇌를 스캔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는 얻을 수 없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에 따라서 어느 뇌가 활성화됐는지를 알 수 있는 신호, 이런 여러 신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근전도 신호를 한번 이용해보자 하고 저희가 했는데요. 자, 요게 그 터치바이오닉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울트라 아이림이라고 하는 그런 로봇핸드 의수예요. 로봇용 의수. 이건 오토복이라는 독일 회사에서 만든 미켈란젤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가격이 거의 그 8천만 원 수입해서 들어오면 그때 가격이 한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언뜻 보면 굉장히 잘 좋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스위치도 켰다 켰다 하고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딱 정해진 움직임만 가능하고요. 또 언오프 기능만 가능하고 사용자 의도 인식에서 약간 느려요.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술이 이런 수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연구들은 이제 패턴 인식에 관계된 거여서 전산과에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산과 쪽을 다 저희가 공부를 다 해봤어요. 우리가 기계과지만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하는 팀이라서 전산과 공부를 다 해봤더니 너무 느려요. 그 알고리즘 가지고 다시 해보니까 이거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매칭은 다 되는데 판단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우리 기계공학과에서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이 팔이 움직이는 것도 이 기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뇌에서부터 신호가 전달돼서 여기까지 올 동안에 다 기구를 통해서 온 거였고 이 기구의 움직임과 적합한 신호만 뽑아내면 그 전산과에서 바라볼 땐 다 잡음이었지만 이 기구의 특성에 맞는 신호만 뽑아내면 그거는 의미 있는 신호가 되겠죠. 그 잡음을 쉽게 걷어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일종의 뇌에서부터 손가락이 움직이는 데까지 오는 그 기구를 모델링이라는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단계를 거쳐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기능을 저희가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학도 연구하고 해왔어요. 요거의 핵심은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계공학이라고 기계 설계만 열심히 하면 될 게 아니고 수학 공부도 열심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 공부도 늘 틈틈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더니요. 여기 보시면 요 까만색은 우리가 진짜 그 힘을 잴 수 있는 센서를 붙여서 잰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5개잖아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근데 보니까 우리 소지란 단어는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끼손가락. 네. 그러니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이 5개 손가락에 이건 시간이에요. 이쪽은. 이렇게 나온 거는 엄지만 움직인 경우, 요거는 검지만 움직인 경우, 요건 중지만 움직인 경우, 요거가 약지만 움직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가 새끼손가락만 움직인 거.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때는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같이 움직인 거. 여기 중지와 약지를 같이 움직이는 게 겹치게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동작들이에요. 그거를 센서를 재보니까 이 까만색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제한하는 방법들 가지고 하면 상당히 정확하죠. 그죠?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 그지 같은 신호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수학적으로 신호 처리를 하고 나니 그 신호 처리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 뇌에서부터 전달되는 거에 이 기구학적 특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거에 부합하는 신호만 끌어내고 보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다 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 학생 보면 로봇핸드가 있고 여기 센서를 붙였죠. 손 못 움직이게 하고 여기는 각각 손가락에 그 진짜 힘이 얼마인지를 재는 센서를 요 하얀 막대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거 보시면 움직일 때마다 손이 불끈불끈한 게 가끔 보죠. 보일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손가락 의도를 파악해서 로봇핸드를 구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실시간으로 되죠.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첫 번째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남은 게 뭐냐면 이 손이 만지는 느낌을 사람이 느낄 수 있을까? 그것까지만 되면 이제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세 번째 연구에 도전하게 됩니다. 요즘에 하고 있는 주요 연구인데요. 이게 왜 굉장히 어렵냐면 이제 이 감각 피드백이 굉장히 이걸 우리가 감각 피드백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내가 손이 만지는 느낌을 다시 내가 느껴야 되는 피드백인데 요런 기존의 그런 그 동영상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달걀을
여기는 달걀을 만지는 느낌을 이분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각으로만 보고 이거를 달걀을 한 판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의 움직임을 시각에 의존해서 하니까 엄청 지칩니다, 사람이.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체리에 꼭지 따는 일인데요. 나중에는 시각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힘 조절이 잘 안 돼서 다 터져요. 이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조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걸 영어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작이라는 거의 핵심은 내 끝단이 뭐를 만지고 있는가를 내가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다시 수정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병원에 가서 그 로봇 시술하는 걸 많이 보셨죠? 다빈치 로봇. 그죠? 의사는 여기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요. 확대된 스크린을 보면서 뭔가 조작을 수술 명령을 하고 있고, 환자는 저기에 누워있고, 거기에 그 수술 로봇이 이렇게 생긴 거 막 움직여서 로봇 수술을 하잖아요. 이 다빈치 로봇은 일방향이에요. 여기 그 의사가 확대된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 칼끝을 가지고 가서 잘라라, 움직여라 하는 그거를 모양을 주면 그 동작만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칼끝을 가지고 뭔가 잘라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무슨 무슨 어디를 건드렸는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의사는 정밀 수술을 할 때 자기 칼끝의 칼맛에 의해서 그걸 느낀다고 그래요. 자기가 뭘 잘랐고, 이거 혈관 잘못 건드렸네. 이거 다 느끼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받고 있는 건데, 사람이 수술할 때는. 근데 이 다빈치 가지고 할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술하려고 하는 부분을 1000배, 1000배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여기서 10cm 움직여서도 칼끝은 1mm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술도 오래 걸리면서 그 의사가 숙련되는 데까지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 피드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다빈치 로봇을 지금 이제 개조하는 그런 연구들이 가고 있는데, 그 연구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칼끝의 느낌, 그 칼맛을 어떻게 의사한테 전달하느냐.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거 되면 아마 엄청 잘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감각 피드백, 내가 만든 로봇 팔이 뭐를 만지는지를 느껴야만 내가 그 조작을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 의수를,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의수가 느끼는 이 느낌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걸 하게 되면, 짓는다는 거는 결국 내가 느끼는 거는 기본적으로 촉감도 있지만 발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느끼는 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아까 센서는 다뤄놨으니 그 발력을 사람한테 전기신호로 줘보자. 발력이 세면 전기신호를 좀 세게, 발력이 작으면 전기신호를 작게, 그렇게 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벌써 의료 쪽에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특히 이 신경전기자극 쪽에, 그 의료 쪽에 연구가 많이 돼, 의공학 하시는 분들 연구를 많이 하는데, 뇌졸중이나 이렇게 손, 발이 잘 못 움직이는 분들 재활 치료할 때 보니까 그런 전기자극으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 전기자극법을 주로 쓰고 있어서 그쪽 연구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는 쓰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연구를 좀 더 해보니까 이게 전류예요. 전류를 이런 파형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 크기를 더 크게 하거나 아니면 요것과 요 전기 주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하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전기 자극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전기를 가지고 촉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 이 특정 빠르기로 전기를 공급을 하고, 그 아까 그 전기의 세기 있잖아요. 전기 세기를 특정 영역 이상을 주기 시작하면 지그시 누르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 자극을 조금 더 세게 하면 더 세게 누르는 느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만약에 이 로봇 핸드가 쓰다간 걸 세게 잡았어. 그러면 훨씬 더 세게 누르는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약간 말랑말랑한 걸 잡았어요. 그러면 작은 힘의 느낌을 주도록 전기를 적게 주는 거죠. 그렇게 주면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학회도 발표하고 뭐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자, 이 친구는 눈을 가리고 있고요.
옆에 있는 학생이 종이컵을 갖다 댈 수도 있고 유리컵을 갖다 댈 수가 있어요. 이건 아까 우리가 만든 로봇이잖아요. 이 로봇이 잡는 거에 따라서 이 발력이 종이컵이면 발력이 작을 거고 이 줄에 걸리는 발력이 그 다음에 만약에 유리컵이면 발력이 크겠죠. 그 검출된 그 힘의 발력의 힘을 가지고 여기 붙인 전기 패치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전기를 주는 겁니다. 이제 아직 우리가 이 연구가 이제 아까 머그컵 유리컵 할 때는 힘이 이렇게 세집니다. 이렇게 지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가 왔고요. 자,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아직 이쪽의 파트 연구는 아직도 가야 될 단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5개잖아요. 5개의 감각 피드백이 모두 필요할 거냐. 그러면 그 전기 패치를 5개를 다 어디다 붙이지? 이런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5개의 손가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센서를 6개를 쌍을 붙이는데요. 6개를 붙이고 나면 전기 자극을 줄 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이제 이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걸 우리만 혼자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동안 10년 넘게 해온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이제는 의사들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달부터 서울대 분당병원에 그 의사분들하고 붙어서 이 패치는 어디에 붙이고 그 다음에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쪽에 근육을 써야 될 팔이 없다고 해서 여기 근육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그 토드 박사가 했던 것처럼 필요 없어진 신경 조직을 수술을 해서 다른 안 쓰는 근육을 이어붙이고 좀 더 신뢰성 있는 신호를 붙이도록 거기다 근전도 센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자극을 주는 곳은 어디에 줘야 될지 또 그것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하자는 게 지금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3가지 토픽들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는 진짜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일, 두 번째는 이거를 사람에 접속하는 기술을 연구를 해왔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제 하나의 발표 자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고 빨리 가는 연구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지난 10년 넘게 해온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참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 참 졸업도 많이 늦어지기도 하고 또 상도 받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연구라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 차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어떤 감성적인 면까지 들어오게 되고 또 실제 사람에 대한 우회성 이런 부분도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연구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빨리 진행되거나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경우에 자제분들도 있을 법하고 또 젊은 학생들도 있을 법도 한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로봇 산업의 중심 축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요즘에 이제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자동화예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해서 사람이 안 만들고 로봇이 만들게 하자. 거의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물론 트렌드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그거랑은 약간 다른데 뭔가 밸류를 만들어야 돼요. 가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자동화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우리를 지금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 나라들의 적합한 가치 창출일 것 같고요. 우리는 오히려 자동화라기보다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로봇 기술로 우리가 트렌드를 잡아갈 수 있을 거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우리 이탈리아 연구팀이 들고 온 거 보셨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아마도 이렇게까지 연구가 못 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만큼 이 어떤 연구 개발이나 이런 거에는 오픈 마인드 돼 있는, 그러니까 남의 아이디어를, 남의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아는 그런 자세가 너무너무 교육상으로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팀이 가져온 줄꼬임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썼던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걸 로봇에 쓰지 않았다 뿐이지.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돌멩이 움직이는데 썼던 그 기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까? 분명히 그건 인문 소양에 대한 그런 교육이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이제는 창의성도 발현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합니다.